유럽 전역이 단 7분 만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을 때 도시의 신호등이 멈춰 교통이 마비되고 수술실의 조명마저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 앞에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문가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기온과 환경인데 유독 조용하게 지나가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정전도 없고 국민들의 불안함도 없는 그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유럽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토록 고요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럽연합에너지 관제센터의 수석 분석관 한스 베버입니다. 방금 보신 그 끔찍했던 7분간의 어둠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력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그날 밤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우리 유럽이 쌓아올린 문명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치욕의 순간이었습니다. 사태가 수습된 직후 브뤼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데이터를 뒤적거렸고 독일과 프랑스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만 논의했을 뿐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은 우리의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당시 우리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드는 제조업, 국가 혹은 우리 시스템을 베껴서 성장한 추격자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한국의 데이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도 좁고 전력망 구조가 단순해서 관리가 쉬울 거라는 편견이 우리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책상 구석에 처박혀 있던 OECD 국가별 전력 품질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한 그래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전 시간 데이터가 아니라 전력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지표인 주파수 유지율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주파수가 요동을 치기 마련이고 우리 유럽의 기준에서는 50Hz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정도의 오차는 아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수치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한국의 그래프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는데 60Hz 기준선에서 벗어난 오차가 고작 0.01Hz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데이터가 인쇄의 오류이거나 계측기 고장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폭염이 닥치면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압과 주파수가 널뛰기를 하는 것이 물리 법칙이자 상식인데 한국의 그래프는 한여름 피크 시간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있던 동료에게 이 그래프를 보여주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측정 단위를 잘못 표기한 게 분명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사계절의 기온 차가 50도를 넘나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칼날 같은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마사지했다고 단정짓고 보고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만약 이 그래프가 조작이 아니라면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기술을 통해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한국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공개 데이터를 서버에 접속해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치의 방대한 데이터를 내려받아 엑셀에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의 전력 주파수는 마치 멈춰버린 심장 박동기처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완벽한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전소를 잘 운영한다고 해서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서 맞출 수 있는 영역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밀리초 단위로 전력망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초정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럽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한국의 주파수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자 몇몇 위원들은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떤 이는 한국은 땅이 좁아서 송전 손실이 적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애써 그들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한국이 기술 후진국으로 보였고 우리가 배울 점 따위는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주파수 유지율 뒤에 숨겨진 진짜 무서운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이 정밀함을 바탕으로 어떤 괴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상식적인 데이터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의 전력망 구조를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주파수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압 유지율과 송배전, 손실률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송배전 손실률이 3%대라는 한국의 기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독일의 5%대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고, 이는 한국이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땅덩어리가 좁아서가 아니라 전력망 자체가 낡은 구리선이 아닌 무언가 다른 차원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가 한국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제조업을 위해 공장을 돌리는 나라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전력망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숨은 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한국 특유의 꼼꼼한 관리 문화 덕분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들 뒤에 전 세계 전력망의 패러다임을 뒤집을 만한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곧 드러날 그 충격적인 실체 앞에 우리 유럽은 참담한 패배감을 맛봐야만 할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이 감추고 있던 기술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무서운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파수 데이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국의 전력망을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는 강한 집착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일종의 오기였습니다. 우리 유럽이 수백 년간 쌓아온 전력공학의 이론이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부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한국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어 그들의 데이터가 우연이나 조작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망의 가장 취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 전압 강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낙뢰나 설비 고장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으로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강력한 낙뢰가 송전탑을 때리면 전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까지 평균적으로 0.1초에서 0.5초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민감한 반도체 공장이나 정밀 기계는 멈춰버릴 수 있어 우리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시 여름철 태풍과 낙뢰가 잦은 기후 특성상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히 약점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2025년 한국을 강타한 대형 태풍 상륙 당시의 전력망 로그 데이터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뜬 수치를 본 순간 저는 입에 물고 있던 커피를 뱉을 뻔했는데, 한국의 전압 회복 시간은 0.1초도 0.01초도 아닌 0.002초 미만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기의 주파수 1사이클인 0.016초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즉시 독일 베를린 공대의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데이터를 불러주며 검증을 요청했지만, 그는 수화기 너머로 크게 웃으며 한국산 계측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노이즈를 데이터로 착각한 것이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기초 과학이 부족하여 정밀 센서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엉터리 값이 측정된 것이라는 뻔한 인종차별적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했지만 데이터를 뜯어볼수록 그 설명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수만 건의 낙뢰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패턴의 초고속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낙뢰가 떨어진 지점 주변의 전력 흐름 변화였는데, 보통 사고가 나면 해당 라인이 차단되고
우회 선로를 찾느라 전력망 전체가 출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망은 마치 낙뢰가 떨어질 곳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충격이 가해지기 직전에 전력 부하를 주변 선로로 부드럽게 분산시키고 있었고, 사고 지점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전체 시스템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력망 자체가 살아서 사고를 회피하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기존의 중앙 통제 방식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차세대 제어 기술을 이미 상용화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학회에서 발표하려 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차가운 냉소뿐이었는데, 유럽과 미국의 권위자들은 한국의 국토가 좁아서 송전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연히 반응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기술적 가치를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졌을 리 없으며 기껏해야 미국이나 유럽의 구형 기술을 개량해서 쓰고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영국 기술자는 한국은 전력 예비율을 무식하게 높여서 돈으로 때우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시스템은 경제성이 없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한국의 송전 효율성은 그들의 비난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낭비되는 전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국은 단순히 설비를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십 년간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교류, 송전망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도대체 어떤 기술이 이토록 완벽한 전압 안정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전력 관련 논문과 기술 보고서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한 국책연구소가 발표한 짤막한 보고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전력망 제어 이론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도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조차도 이것은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론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국가 단위의 전력망에 적용하려면 천문학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와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그런 역량을 갖췄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며 그들의 성과를 운이나 조작으로 치부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 세계가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고, 그 격차는 이제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전력망의 심장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속한 이 괴물 같은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발견한 그 단서가 가리키는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이제 곧 드러날 그들의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압 유지율의 충격적인 데이터가 제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집으로 돌아와 개인 서버를 통해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운영 기록을 해킹하듯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망 운영자에게 있어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바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인데, 이것들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에 실제로 독일에서는 갑자기 구름이 끼어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시 최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불안정한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약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산악 지형이 많아 바람과 구름의 변화가 유럽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전력망이 더욱 불안정해야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5년 여름 한국 남부 지방에 기습적인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던 날의 데이터를 찾아내었는데, 당시 기상청 레이더 영상을 보면 두꺼운 먹구름이 태양광 발전 단지를 덮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이었습니다. 유럽의 매뉴얼대로라면 이때 가스 발전기를 긴급 하동해도 출력을 올리는데 최소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5분 이상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여 주파수가 흔들리고 일부 공장은 가동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발전량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래프를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태양광 패널을 가리기 정확히 10분 전부터 대체 발전소들이 서서히 출력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지는 속도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부족한 전력을 채워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마치 10분 뒤의 미래를 미리 보고 온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었고, 오차 범위는 0.1메가와트도 되지 않아 마치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 놓은 듯 완벽한 수평선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전율을 넘어 공포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인간 관제사가 기상 레이더를 보고 판단해서 내린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타이밍이 기계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국제에너지기구의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이 아마도 무식하게 예비 발전기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전기를 버려가면서 발전기를 미리 돌려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식 비효율의 극치라고 조롱했고, 저 역시 처음에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전력망의 연료 효율 데이터를 뜯어보았을 때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한국은 예비 발전기를 미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가동하여 연료 소모율이 유럽보다 오히려 15%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신의 경지에 다다른 예측 능력이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구름의 이동 속도와 바람의 세기를 초 단위로 예측하고 이를 발전소 제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기상 예측 기술 1위라는 미국조차도 국지성 호우나 돌풍을 이 정도로 정밀하게 예측하지는 못하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독자적인 기상 위성을 수십 개 띄워 놓은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 수요 예측 오차율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고, 거기서 20세기 전력공학의 상식을 파괴하는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 예측의 허용 오차는 3%에서 5% 내외이고, 이 범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술이라 평가받는데, 한국의 연간 평균 예측 오차율은 0.1% 미만이었습니다. 0.1%라는 수치는 사실상 오차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며, 이는 전 국민이 언제 에어컨을 켜고 언제 공장을 돌릴지를 한국전력망이 미리 다 알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전선을 연결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거대한 두뇌를 가진 인공지능에 가깝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주류 학계는 여전히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교수는 한국은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서 국민들의 전력 사용을 강제로 통제하기 때문에 예측이 쉬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학문적 권위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애써 눈과 귀를 막고 한국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그저 하청업체일 뿐이고 원천 기술은 모두 유럽과 미국에 있다는 그들의 오만한 믿음은 데이터 앞에서도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는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사용하여 전력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기술 문서를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전력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중앙 서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분산된 지점으로 실시간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기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스카다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마치 인간의 뇌신경처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듯한 이 패턴은 지금껏 어느 나라의 전력망에서도 본 적 없는 형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안방에 있는 스마트 미터기나 가전제품 하나하나가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저는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마침내 한국의 한 벤처 기업이 정부와 함께 비밀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기술이 아니라 전력망 자체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여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는데, 만약 이것이 상용화되었다면 한국은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 먼저 사고를 겪고 대비책을 세운 뒤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슈퍼컴퓨터 수십 대가 있어도 구현하기 힘든 막대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실제로 이것을 전국 단위로 쓰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 베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마지막 검증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관제 센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을 100%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한국의 속임수를 밝혀내겠다는 제 결심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혹한의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한국의 겨울 전력 수요가 왜 그토록 악명 높은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년간의 데이터 분석 끝에 향한 곳은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였는데 이곳은 국가보안 시설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출입 허가를 받는 데만 꼬박 3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가면 수백 명의 관제사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며 만방, 수요, 급증에 대처하는 전쟁터 같은 풍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관제소는 겨울철 한파가 닥치면 늘 긴박함이 감돌고 경보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거대한 관제실은 독서실처럼 고요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거나 차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통제되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도대체 동계전력 피크 대비 훈련은 언제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데리고 메인 스크린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한반도 모양의 지도가 3D 홀로그램처럼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현황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위의 수치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바뀌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의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시뮬레이션 결과값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이것이 한국 전력망을 가상 공간에 완벽하게 복제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특정 발전소나 변전소 단위의 부분적인 시뮬레이션일 뿐 국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5천만 명의 난방기 사용 패턴과 수만 개의 송전탑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기온 변수를 모두 계산하려면 현재 존재하는 슈퍼컴퓨터를 전부 합쳐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스크린에서는 향후 1시간 뒤, 3시간 뒤 심지어 내일의 전력 상황까지 초 단위로 계산되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이것은 미리 만들어둔 그래픽 영상이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어떻게 단일 시스템이 이 방대한 데이터를 딜레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엔지니어는 키보드를 두드려 가상의 사고 상황을 입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변전소가 테러로 파괴되고 동시에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유럽 시스템이었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뽑는 데만 3시간은 걸렸을 복잡한 연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0.5초 만에 대응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상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전에 시스템은 이미 우회 선로를 확보하고 예비 전력을 투입했으며 전국의 전압을 조정하여 정전을 막아냈습니다. 그 속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고 저는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훑어보고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예지 능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길래 이런 연산 속도가 나오는 겁니까? 이 정도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건물 지하에 거대한 냉각탑과 수천 대의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너무나 조용했고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기존의 슈퍼컴퓨터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알 수 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한국인 특유의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숨겨두고 천문학적인 전기를 써가며 무식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한계를 이렇게 가볍게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간 동기와 오차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화려한 시뮬레이션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뜬 오차율 수치는 0.00001%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오차가 없다는 뜻이었고, 현실의 전력망과 가상의 전력망이 양자 얽힘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의 공기업이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이 미적분을 푸는 것을 목격한 대학 교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것을 돌리는 하드웨어의 성능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현재 인류가 가진 반도체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외계의 기술이라도 주운 것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해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엔지니어, 몰래 관제실의 서버, 접속 기록을 훔쳐보았고 거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CPU 점유율은 고작 5%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95%의 여력이 남아돈다는 뜻이자 지금 보여준 성능이 그들의 진짜 실력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무시무시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얕보고 그들의 기술을 폄하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단계를 넘어 그 다음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그 지루한 시간 동안 한국은 실행하고 실패하고 수정하며 괴물 같은 시스템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법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에게 메인 서버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보안 등급 부족을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단호한 거절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한국이 감추고 있는 그 비장의 무기가 드러나는 순간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는데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5%라는 말도 안 되는 CPU 점유율 수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짰다고 해도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계산 자원을 고작 그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저는 한국이 분명 하드웨어적으로 무언가 엄청난 속임수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전력공사 측 담당자를 찾아가 관제실의 모니터 따위가 아닌 전기가 실제로 흐르는 지하전력구 터널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그래픽 뒤에 감춰진 낡은 구리선과 과열된 변압기들을 찾아내어 이 모든 것이 잘 꾸며진 쇼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상부의 허락을 받았다며 저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하 50m 깊이의 전력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내려가면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흐르는 송전 터널은 도체 저항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이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환풍기가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하 터널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제 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곳은 마치 냉동 창고처럼 서늘했고 도서관보다 더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앞에는 제가 평생 보아왔던 두꺼운 검은색 케이블 뭉치가 아니라 은색으로 빛나는 얇은 파이프들이 끝없이 뻗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력선이라기보다는 마치 우주선의 연료 파이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송전 케이블은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이 얇은 파이프 몇 개로 수도권의 전력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담당자는 파이프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블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초전도 송전 플랫폼입니다. 초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꿈의 물질이지만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조차도 실험실 단계에서 포기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기술을 단순히 실험용이 아니라
실제 도심의 지하 전력망에 깔아놓고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 표면을 만져보았는데 그것은 차가웠고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항이 0이라는 것은 전기가 흐를 때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손실되는 에너지도 0이라는 뜻이며 이는 기존 구리선보다 수백 배의 전력을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힘으로 보낼 수 있다는 물리적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5%의 CPU 점유율과 0.00001%의 오차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전력 손실을 보정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손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구리선을 쓰면서 발생하는 열과 저항을 계산하느라 슈퍼컴퓨터를 혹사시킬 때 한국은 저항 자체가 없는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전기를 빛의 속도로 쏘아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마차의 바퀴를 개량하려고 토론할 때 한국은 자기 부상열차를 깔아버린 것과 같은 격차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초전도 케이블이 단순한 전력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차가운 파이프 안에 전력선과 함께 광통신망이 결합되어 있어 전력 데이터가 딜레이 없이 중앙센터로 전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의 전력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이자 센서였던 것입니다. 세계 언론들은 몇 년 전 한국의 초전도체 연구 열풍을 두고 냄비근성이라며 조롱했었고 저 역시 한국인들이 노벨상을 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집단적 관계에 빠져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웃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실험실의 기술을 현장으로 끌어내어 땅속 깊은 곳에 미래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친환경을 외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송전탑을 세우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을 때 한국은 소리 소문 없이 지하에 무손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기였습니다. 전기를 손실 없이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공장을 20~4시간 돌려도 전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 하마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유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터널을 걸어 나오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조업 하청기지 정도로 생각하며 기술을 전수해준다고 거들먹거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에너지 전송 분야에서 우리보다 50년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대의 격차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를 향해 겨누고 있는 비장의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이 초전도 시스템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 모든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최종 목적지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한국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완벽한 무결점 전력망을 구축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은 에너지 산업을 넘어 인류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금단의 기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도대체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을 깨우고 있는 것일까요? 수석 엔지니어의 안내를 받아 제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군사보호 구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숨겨진 원자력 발전소나 비밀 미사일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육중한 방폭 문이 열리고 지하 100m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끝없이 늘어선 검은색 서버 렉의 바다였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이 거대한 지하 도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하나 없이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는데 그 중앙에는 마치 거대한 황금 샹들리에처럼 생긴 기괴한 구조물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구글이나 IBM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아직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양자 컴퓨터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저에게 담당자는 이것이 바로 한국형 초거대 AI와 양자 컴퓨팅이 결합된 국가 데이터 센터인 K 퀀텀 밸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주 미세한 전압의 흔들림이나 주파수 노이즈에도 연산값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절대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예민한 기계입니다. 미국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양자 컴퓨터를 돌릴 때마다 막대한 오류 수정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한국은 아까 보았던 무결점 초전도 전력망을 통해 노이즈가 0인 순수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이 난제를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즉 한국이 그토록 집요하게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했던 이유는 단순히 국민들이 에어컨을 잘 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뇌를 잠재우지 않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는 모니터에 수치 하나를 띄워주었는데 그것은 엑사플롭스 단위를 넘어서는 제타플롭스급 연산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슈퍼컴퓨터 500대의 성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였고 인류가 수백 년 걸려 풀난제를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이용해 신약 개발, 신소재 설계, 우주항공 시뮬레이션, 그리고 국가 전력망 제어까지 모든 분야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관제센터에서 보았던 그 0.5초의 기적 같은 시뮬레이션 속도는 바로 이 지하 벙커의 괴물 같은 두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지수인 PUE 값이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서버가 뿜어내는 열을 식히느라 막대한 전기를 낭비하고 있어 PUE 값이 평균 1.6 수준인데 한국의 수치는 1.0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오직 연산에만 쓰이고 냉각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꿈의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초전도 케이블을 냉각하는데 쓰는 액체 질소를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과 순환시키는 기가 막힌 열설계 구조를 통해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걱정하며 주제를 만들 때 한국은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완벽한 에너지 자립 구조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한국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남의 나라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팔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와 최첨단 전력 기술을 결합하여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AI 패권을 잡겠다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을 올릴 때 한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뛰어놀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하드웨어 영토를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들이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려고 경쟁할 때 한국은 혼자서 아우토반을 깔아놓고 통행료를 받을 준비를 끝낸 것과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벙커를 둘러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종속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첨단 연구와 금융거래 그리고 복잡한 시뮬레이션은 한국의 이 안정적인 인프라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의 유수 기업들이 불안정한 자국의 전력 사정을 피해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입주시키려 줄을 서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통해 가공된 지능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것조차도 완성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티타늄 벽으로 막힌 통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한국 전력망의 마지막 퍼즐이자 전 세계 에너지 역사를 새로 쓸 기술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초전도체나 양자 컴퓨터가 전기를 쓰고 보내는 기술이었다면 이 벽 뒤에 있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국이 화석 연료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간 칼을 갈며 준비해온 그 비장의 무기,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으며 포기했던 그 기술을 한국이 기어코 완성해냈다는 말입니까?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눈부신 푸른 빛 속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티타늄 방벽이 갈라지며 뿜어져 나온 것은 시력을 마비시킬 듯한 강렬한 푸른 빛의 향연이었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눈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눈이 빛에 적응하자 거대한 돔 형태의 공간 중앙에 자리 잡은 믿을 수 없는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던 도넛 모양의 거대 장치 바로 핵융합 반응로인 토카막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핵융합은 태양이 타오르는 원리를 지상에 구현하는 기술로 성공만 한다면 바닷물 한 컵으로 서울시 전체를 1년 동안 밝힐 수 있는 꿈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1억 도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는 기술이 없어 프랑스에 짓고 있는 국제융합 실험로인 이터조차도 완공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핵융합 상용화가 빨라도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저 역시 죽기 전에 이 기술을 보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 산골 지하에서 그 불가능한 태양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담당자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모형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몇 초 동안만 켜지는 실험용입니까? 담당자는 제 흥분을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용 K스타를 개량하여 실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형 실증로 K데모입니다. 현재 가동 300일째 중단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지하 벙커와 데이터 센터의 모든 전력을 이것 하나로 감당하고도 남아서 남는 전기를 지상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가동 300일이라는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계 신기록이라며 뉴스에 났던 것이 고작 30초에서 100초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초 단위를 넘어 1 단위, 월 단위의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어 패널의 수치를 확인했는데 플라즈마 중심 온도는 1억 2천만 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에너지가 투입된 것보다 생산된 것이 더 많은 상태인 에너지 증폭률 Q값이 1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 가장 위대한 에너지 혁명이었으며 석유와 가스의 목을 매던 인류의 족쇄가 풀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럽과 미국,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난제를 한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가 거대한 크기에 집착할 때 우리는 플라즈마를 다루는 정밀 제어 기술과 초전도 자석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무결점 전력 제어 시스템과 초전도 케이블이 있었기에 1억 도의 불안정한 불꽃을 안정적으로 가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앞서 보았던 모든 충격적인 기술들은 바로 이 인공태양을 길들이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는데 몇 년 전 한국이 중동의 유전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서방 언론들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포기했다며 비난했었습니다. 저 역시 자원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배짱이냐며 혀를 찼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땅을 파서 검은 황금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라는 곡괭이로 태양을 캐내어 지하에 가두어 놓았고 이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석유 파동이 와도 가스관이 잠겨도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저는 유럽인으로서 느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태양광 패널 효율을 몇 퍼센트 올리느라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한국은 아예 태양 자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 경쟁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창조하는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입니다. 담당자는 이 시설이 급비 사항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만약 이 기술이 섣불리 공개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붕괴하고 석유 패권을 쥔 강대국들의 견제가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한국 정부는 완벽한 상용화 단계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한국은 이 무한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규격으로 재편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인공태양 앞에서 묘한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은 국토도 좁고 천연자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땅 위가 아닌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원을 캐내야만 했고 생존을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이 푸른 불꽃은 자원 부국들이 흥청망청 쓰는 동안 밤새워 연구실을 지켰던 한국 과학자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작은 호랑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호랑이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지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한국이 이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인류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이 사실을 보고서로 써서 본국으로 보낸다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아마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하거나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이미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제네바 포럼의 연단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에너지 장관들과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을 옹호하는 제 발표에 대한 의구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인공태양과 초전도 전력망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 제출했을 때 학계는 발칵 뒤집혔지만 그것은 찬사가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제가 한국 정부의 로비를 받아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며 제 학자적 양심을 공격했고 영국의 한 언론은 디터 크라우스가 노망이 났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가 에너지 패권의 정점에 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올린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덮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론을 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목격한 진실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한국 강원도 지하벙커에서 몰래 촬영해 온 10초 분량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기 직전 스마트 글라스로 찍은 그 흔들리는 영상 속에서 인공태양의 푸른 섬광이 회의장의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상 속의 제어 패널 수치와 날짜는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고 그곳에 찍힌 플라즈마의 불꽃은 그 어떤 CG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게 정말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주파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60Hz의 완벽한 일직선. 그것은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한국이 인공태양이라는 무한한 심장을 가졌다는 심전도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완벽한 평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탄소를 줄이내 만회하며 탁상 공론을 벌일 때 한국은 탄소 자체가 없는 태양을 지상에 구현했습니다. 우리가 전기세를 걱정하며 공장 가동을 줄일 때 한국은 무제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며 전 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졌습니다. 에너지의 주도권은 페르시아만에서 한반도로 넘어갔습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본국에 긴급 타전을 보내느라 바빴고 주식시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관련주가 폭등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독일과 프랑스의 장관들은 다음 날 아침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날아갔고 한국전력공사의 로비는 기술 제휴를 요청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아시아 데이터 센터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테슬라는 한국의 초전도 충전 규격을 공식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콧대 높던 사우디의 왕세자조차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미래를 팔아달라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기를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한국은 그 스위치를 쥔 유일한 통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무기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 세계에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글로벌 에너지 그리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인공태양의 전기를 초전도 케이블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겠다는 그 대담한 구상 앞에 세계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총칼이 아닌 빛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평화의 제안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우리는 이제 그들이 내민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강변에 서서 이 글을 마칩니다. 밤이 깊었지만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흐르고 있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고 길이 없었기에 스스로 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니, 한국은 그 자체로 미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라가 어둠 속에 잠겨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쪽을 보십시오. 그곳에 꺼지지 않는 태양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에너지 분석관 한스 베버의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채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